안녕하세요. 저는 차남 시부를 둔 30대 며느리입니다. 제게는 착한 시부모님이 계세요. 시부모를 일컫는 소개에 착하다는 수식어가 무척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제가 이렇게 귀여운 시부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시부모님 잘 모셔야지 생각하며 결혼을 시작했는데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는 시댁에서 며느리 타이틀을 단 딸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시부모가 저를 많이 편하게 대해주고 위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가 없었냐고요? 그랬다면 이런 사연 커뮤니티를 찾지 않았겠죠. 제가 그냥 인터넷상에 고민을 올렸다가 우연히 사연들을 접하게 되어 이곳까지 찾아온 건데요. 웃기게도 저의 스트레스 근원은 시댁이 아닌 시댁의 큰집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님만큼 아낍니다. 저한테 물심양면 퍼주시는 우리 시부모님이 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평소 행실이 불량스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제 사람 건드리는 인성 못난 인간들을 보면 불꽃이 튀어요. 특히 그게 우리 가족 일이라면 제 마음속 폭주기관차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직진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시댁과 큰집 사이에서 방대한 불을 지피고 말았네요. 제가 잘한 짓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아마 다들 제 입장 들어보시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겠어요?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없는 나이에 결혼을 원하는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가는 요즘, 세상에서 저는 딱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도 시부모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는다는 고민들을 보면 안 하는 편이 좀 더 낫지 않나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저를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꾸게 해준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또래에 비해서 생각이 점잖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고지식하지 않았어요. 실제 허세 부리는 부분도 없었고 너무 과하게 잘해줘서 상대방이 김칫국 마시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연애하는 내내 쭉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감정 기복 활활 타오르는 제게 남편의 존재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아서 제 안에 있는 쓸데없는 불길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부부가 되려면 은근 중요한 코드인 유머 감각도 저랑 아주 쿵짝이 잘 맞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한 지붕 아래 살아야만 한다면 남편이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해준 프로포즈에 앞뒤 생각 안 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청혼을 받고 나니까 남편 집안이 궁금하더라고요. 남편이 간단하게 얘기해 준 적은 있어도 그건 시댁 집안의 형편 정도지 어떤 분위기의 집안인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 질문에 남편은 흔쾌히 집안 얘기를 꺼냈는데요. 남편 얘기만 들었을 땐 시부는 남편과 비슷하면서도 늘 헛소리를 안 하는 분이라 했고, 시모는 점잖은 시부에 비해 조금 애교 있고 웃음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만 들었는데 왜 시부모에게서 저와 남편의 향기가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딘가 모르게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가 시부모에 대한 긴장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시부모는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우선 저를 많이 사랑해줬고 딸이 없는 집이라서 그런지 마치 딸이 생긴 것 같다고 특히 시모가 제게 많이 관심을 줬습니다. 시부모 반응이 이런데 친정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 결혼하고 제가 합가한다는 소식에 한우 세트를 2세트나 보내셨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은 또 며느리 잘 뒀다고 저를 더 좋아해 주셨죠. 남편이 시부모님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말했던 건 틀린 말이었어요. 나쁜 사람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착하고 순하고 바른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시모는 제가 시모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집안일을 배우려고 해도 가서 TV 보고 앉아있으라고 젊을 때 몸 사려야 한다며 저를 자꾸 주방에 못 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고집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모 옆을 붙어 다니며 시모와 같이 어울려 노는 걸 즐겼습니다. 시모는 딸 같다 하다가 한 번씩 실수로 딸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랑 가깝게 지내기를 7개월이 지났을까요? 다음 달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모가 달력 날짜를 보며 몇 번이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웬만하면 어두운 얼굴 안 하시는 분인데 표정이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또 안 물어볼 수 있나요? 시모한테 가서 고민 있으면 저한테 털어놓으라고 했죠. 그때 처음으로 시댁을 괴롭히는 큰 집에 대한 존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집 사람들 만날 생각만 하면 이렇게 일찍부터 가슴이 콱 막히고 심장이 크게 뛰어. 어쩜 그리 못 되는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니까. 내가 세상 살다 그렇게 못해 처먹은 사람들은 처음 봤다. 아이고, 또 내가 쉰소리를 해버렸네. 너한테 이럴 게 아닌데 참.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머님 편이에요. 큰집 식구들이 그렇게 된데미가 없어요? 아버님한테 말씀해 보시지. 어머, 큰일 날 소리. 네 시애비는 그 집에 아주 충성을 한다, 충성을. 그러니 내가 혼자서 이리 소가리만 하고 있지. 아주 장남이 뭐라고 그저 큰형, 형수. 그 집 사람들 말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네 시아버지야. 내가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다. 다른 집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시모 말로는 저희 시부가 어릴 적 가부장 제도가 좀 심한 곳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부가 어렸을 적인 그 당시는 가부장 제도가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다고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말해주는 시부 집안은 심해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시모가 몰래 해주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다 분해서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저희 시부는 집안에서 차남 입장이었어요. 총 5명의 형제 중 둘째하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셋째부터는 명이 짧아서 시부가 20살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고 장남과 차남 둘만 남은 상황에서 둘의 차별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제 눈에는 정숙하게만 했던 시부의 숨겨진 처지를 시모한테 듣고 알게 되었는데 시대를 그렇게 타고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지혜로우신 시부가 그런 분한 취급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들어보니 시부는 시조부모 집에서 홀대당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시부는 단 한순간도 따뜻한 대접 없이 자란 차남이었는데 일단 밥 먹는 것부터 편애가 바로 드러났더라고요. 시조부랑 장남은 큰 상에다 늘 따뜻한 밥과 빛깔 좋은 반찬들이 차려졌는데 시조모랑 시부 그리고 그의 잡다한 입들은 남은 반찬을 먹거나 따뜻한 밥도 남는 걸로 겨우 얻어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시부는 찬밥 좋아한다며 찬밥을 즐겨 먹곤 했다는데 그게 습관이 된 건지 가끔은 독립을 하고 나서도 찬밥을 찾는다고 해요. 여러분은 고깃국인데 고기 없이 풀떼기만 있는 국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가족한테 말이에요. 저는 바로 따져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부에게 고기 없는 것 정도는 서러운 축에도 안 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장남한테는 시조부 시조모가 등골 빠지도록 번 돈으로 유학도 보내주고 교수도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리고 장남이 결혼할 때쯤엔 시조부가 돌아가셨는데 시조부가 남긴 유산으로 신혼집이랑 혼수 가구, 예단비를 잔뜩 해줬다고 합니다. 웃긴 건 시조부 유산이 원래 우리 시부한테도 주라고 돼 있었대요. 그런데 시조모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장남한테 다 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장남인 큰아버님은 자기 권위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 시조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시조모를 못 모시겠다며 외면했다네요.
외면을 한 절대적인 이유는 큰아버님 와이프가 고부 갈등 겪기 싫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나 몰라라 한 거랍니다. 우리 착한 시부는 요양원 가겠다는 시조모를 결국 내버려두지 못해 본인이 모셨고, 시무랑 같이 한 10년 정도 한 집에 살다가 시조모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큰아버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조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장례 절차를 담당한 건 장남이 아니라 차남인 시부였어요. 큰아버님은 당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외국에 살고 있어서 못 오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제가 볼 땐 여기까지만 들어도 큰아버님의 장남 자격은 충분히 박탈되었다고 보는데, 아무도 장남이 저렇게 막 나오는 걸 뭐라 하질 않으니 저렇게 컸겠죠. 특히나 시조부모가 너무 장남을 아꼈던지라 장남이 이기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선 별로 개의치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저 장남이기 때문에 뭐든 용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시조모 유산도 역시나 큰아버님 앞으로만 되어 있었대요. 시조부모님은 죽는 그날까지 장남 이름만 부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작 뒤치다꺼리 다 해준 사람은 차남이었는데 말이에요. 착한 시모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 묘자리 앞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했습니다. 생고생하면서 한 지붕 아래서 죽어라 모신 건 시부모인데, 유사는 장례식 때 코빼기도 안 비친 큰아버님 댁으로 가버렸으니 서운하고 분해서 그랬겠죠. 마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화났을 거고 아예 묘자리도 안 찾아갔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직장에서 받아도 서러운 차별을 가족이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장남이 뭐라고요? 우리 시부도 시조부모 피를 받은 똑같은 아들 입장 아닌가요? 시모 얘기만 들어도 화딱지 나는 상황에서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시조부모가 얄밉기까지 했습니다. 제사도 원래 큰 집에서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장남은 한 번도 시조부모 제사를 챙긴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다네요. 우리 시댁에서 시조부모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후로 저는 시조부모 제사를 챙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부모가 챙기는 제사니까 따르긴 했는데요. 대신 절을 하면서도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저는 속으로 시조부모를 엄청 원망하고 흉봤어요. 제가 시모한테 억울했겠다고 어떻게 그 고생을 다 참고 살았냐고 위로의 말을 조심스레 건넸는데 시모는 그냥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네요. 그 시대는 대부분 그랬다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며느리들도 대개 같은 소가리를 했을 거라면서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이건 시대적 배경이라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하고 말고보다는 일단 그런 차별 대우 자체에 화가 났어요. 주원자식도 아니고 어떻게 친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해 하나도 안 했어요. 시모한테는 죄송하지만 속으로는 내내 딴 생각하면서 시조부모만 비난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부 집안에서 치켜 세웠다는 장남이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대접받을 만큼 뭐라도 집안에 보탬이 된 사람이면 시조부모의 행실을 어떻게든 납득해봤을 텐데 시모가 말하는 큰아버님은 듣기만 해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시집온 지 얼마 안 되고 들었을 땐 그저 시부 처지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착한 시부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었고 시부의 경고는 귀 기울여 듣고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 집을 처음 만나고부터는 시부의 경고를 지키려는 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큰아버님은 차례도 안 지내면서 자기가 큰 집인 걸 내세우며 명절에 인사는 오라고 하는 웃긴 집안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시부는 그걸 또 군말 없이 꼬박꼬박 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큰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황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달려왔는데도 밖으로 내다보는 식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큰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확인 사살되는 일이었는데요. 큰아버님은 TV를 보고 있었고 큰어머님은 주방에서 음식 재료를 다듬고 있었어요. 무려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차까지 막혀서 4시간 만에 도착했는데도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주 왕래하는 사이도 아닌데 적어도 오는 길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큰 집사람들이 하는 첫 마디가 뭔 줄 아시나요? 해 떨어지고 올 작정이었냐? 이 형수가 혼자서 저 많은 거 다 다듬느라 허리가 두 쪽 났다. 오늘 같은 날은 당연히 차 막히는 거 몰라? 생각이 있으면 일찍 나섰어야지. 저게 큰아버님이 시부한테 처음 던진 말입니다. 어디 큰아버님만으로 끝이게요? 큰어머님도 뒤처질세라 주방에 들어간 시모한테 쓴소리를 뱉었어요. 아이고 참나. 손님 나셨다 나셨어. 오다가 어디 고랑이라도 빠져 죽은 줄 알았네. 더 늦었으면 짜증나서 그냥 돌아가라 할 뻔했어.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일만 했더니 입이 바싹 말라 죽겠다. 말할 기운도 없네. 내가 손질은 다 했으니까 수월할 거야. 6시까진 끝내라. 인상 팍 쓰면서 우리 시모한테 앞치마를 툭 던져주고 주방을 나가는 큰어머님을 보는데 와, 인사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큰어머님이 주방 빠져나오며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그냥 쌩까버렸습니다. 큰어머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지만 무시하고 우리 시모 따라 주방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듯 직접 본 큰집 사람들 행실은 말로만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저를 화나게 했어요. 우리 시부모를 종부리듯 당연하게 행동을 하는데 제가 아끼는 분들을 그렇게 대하는 인간들한테 화가 안 날 수 있나요? 우리 착한 시모도 뒤에서는 큰집 식구 욕을 마구 했지만 정작 큰어머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깨갱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가 보였거든요. 큰 집에 있는 며느리들은 맞벌이 한다고 원래부터 명절의 음식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을 명절보다 하루 일찍 불러서 이렇게 부려먹으셨대요. 무슨 이유건 간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남편한테 물으면 남편도 좀 보기 불편하긴 한데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한 번은 사춘기 때 큰아버님께 대들어봤는데 되레 시부모한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시부모가 얼마나 마음 좋은 사람들인데 남의 손에 굴려지는 걸 보니 눈앞에서 보니까 제 속이 부글부글 열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명 시부모도 말만 안 하고 있을 뿐 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도 어쩌지 못하는 걸 제가 뭐라고 감히 시가 친척에 간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초면인 큰집 어른들한테 네네 하며 굽신거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모더러 남 시키지 말고 혼자 일해야 된다는 큰어머님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서 저는 시모 하는 걸 뺏어 들었어요. 시모를 적극 도우는 방향으로 제 분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모가 작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저기 거실에 가서 그릇만 좀 닦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명절일에서 그나마 그릇 닦는 게 가장 쉽고 별로 힘 안 가는 일이라는 거 명절 챙겨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시모는 최대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걸 자처하겠다는 뜻으로 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저는 더 고집 부려서 시모 몫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요리에 솜씨가 좀 있는 사람이라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시모를 쉬운 쪽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저랑 시모가 그렇게 꽁냥대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큰어머님이 슬쩍 오는 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주위를 얼쩡거리면서 우리 하는 얘기를 엿들으려고 기웃댔어요. 그러다 저희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갑자기 시모한테 양파 깠냐고 마늘 빻고 고사리나 빨리빨리 볶으라며 성질을 부리더군요. 그러니 시모가 저랑 떠들다 말고 후다닥 다른 일을 하러 갔습니다. 시모가 떠나고 큰 어머님만 제 반경에 남아 있었는데 저는 끝까지 큰 어머님 안 돌아보면서 바로 표정 굳혔어요. 그냥 제 할 일만 했죠. 그러니까 큰 어머님이 제가 마치 자기 며느리라도 되는 것 마냥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봐요, 이봐 하면서 나중에는 저를 툭툭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본새부터 초면에 쉽게 터치하는 것까지 딱 봐도 불량스럽기 그지없는 할망구였어요. 내 말이 안 들리나? 그거 지금 할 필요 없다고. 저기 가서 전 부칠 펜 좀 달거라. 주방일 안 해봤니? 일머리가 있는 편은 아닌가 보구나. 애가 빠릿빠릿하지 못하네. 죄송해요. 저는 저희 어머님 며느리라서요. 다른 사람 말은 귀등으로만 들어요. 큰어머님이야말로 할 일도 없이 돌아다니지만 마시고 손 좀 보태세요. 그럼 더 빨리 끝나지 않겠어요? 저도 일머리 없다지만 큰어머님도 그렇게 썩... 저는 싱긋 눈웃음 치면서 차분한 톤으로 고개만 까딱 인사했습니다. 그리곤 또 큰어머님 말을 무시하며 제 할 일만 했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시모도 놀라고 큰어머님도 충격 먹어서 순간 정적이 흐른 거 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고 있던 시금치 나무를 조금 떼서 시모한테 조르륵 달려갔고 눈치 없는 사람처럼 간 좀 봐달라고 애교만 부렸습니다. 우리 귀여운 시모 당황해서 얼떨결에 간을 봐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어머님 눈치는 계속 봤고요. 좀 싱겁죠? 아, 어머님 솜씨 따라가려면 더 배워야겠어요.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제가 진짜 100점짜리 시어머니를 뒀네요. 큰어머님은 우리 모습이 기가 찼는지 그 뒤로 주방을 박차고 나가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주방이 보이는 방향으로 거실에 앉아 저랑 시무를 노려보고만 있더군요. 저는 제멋대로 행동한 거라 시무가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시무는 아무 언급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저한테 더 살갑게만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부탁해 거실에 놓인 그릇 좀 닦아달라 했어요. 며느리 부탁이면 하늘의 별도 따줄 것처럼 귀한 대우 주는 시부까지 제 말에 그릇 닦는 걸 도왔습니다. 그런데 큰어머님 산을 넘었더니 이번에는 주야장천 TV만 보던 큰아버님이 문제였어요. 그새를 못 참고 시부한테 나불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야 형기야, 물기 있는 걸로 닦았으면 마른 수건으로도 닦아야지. 거참 몇십 년째 명절을 챙기는데 아직도 초짜 짓을 하냐. 너는 어쩜 예나 지금이나 발전이 없냐. 큰아버님은 말마다 혀를 차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더 무시하는 본새가 심하게 느껴졌고 저는 순간적으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아, 진심으로 짜증나대요. 제가 이렇게 속에 열이 많은 사람인지 여태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부쳐놓은 고추전을 바구니를 들고서 베란다에 건조를 시켜야겠다고 룰루랄라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양말이 미끄러진 척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날려 큰아버님 머리통에 쏟아버렸어요. 그러자 큰아버님은 소리 꽥 질렀고 큰어머님은 난리 나서 큰아버님의 원형 탈모 머리를 손으로 닦고 문질렀습니다. 어머나, 죄송해요 큰아버님. 바닥이 왜 이렇게 미끄럽지? 아, 여기 바닥에 기름기가 있네. 큰어머님 청소 안 하셨구나. 평소에 좀 제대로 해놓으시지. 오늘 같은 날은 손님도 오는데 집안 안 살펴놓으셨어요? 그런 건 저도 아는 기본인데 아쉽네요. 뭐야? 얘,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동서 당장 이리 안 튀어와? 무슨 이딴 계집애가 다 있냐고. 대체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시모는 큰어머님 앞으로 조르륵 와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가 실수했다든지 며느리가 잘 몰라서 그랬다든지 제 잘못이라는 건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상 상황을 크게 안 만들려고 사과하는 뉘앙스처럼 들렸습니다. 큰어머님은 그런 시모의 사과를 듣기 싫다고 호통치면서 큰아버님 머리통 식힐 수건을 빨아오라고 시켰고 시모는 급하게 욕실로 뛰어갔죠. 남편이랑 시부가 나서서 쏟아진 전을 치우는데도 우리 식구들 중 제 탓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큰아버님, 큰어머님 부르령을 듣고만 있었어요. 우리 식구 전부가 다들 행동 싸 보이지 않게 무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유독 저만이 유난을 부렸어요. 제 생각에도 제가 좀 설쳐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시모한테 찬수건 심부름 시킨 큰어머님이 또 마음에 안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가만두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큰어머님, 큰일 날 소리세요. 언제 찬수건 빨아서 큰아버님 머리 식히려고요? 그 사이에 큰아버님 머리 다 화상 입겠어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셔야지. 그리곤 저는 시부가 그릇 닦느라고 젖은 수건 더럽혀 놓은 걸 주워서 큰아버님 머리에 찰싹 붙였습니다. 평소 결벽증 있다는 큰아버님은 냄새나는 행주 공격에 충격받아서 그대로 얼어붙었고 큰어머님이 대신 악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쳐냈어요. 시모가 찬 수건을 가져왔을 때는 이미 큰어머님이 저더러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호통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는 큰어머님 목청에 놀라고 겁먹은 척 눈물을 보였고 귀를 틀어막으며 큰어머님한테 부탁했어요. 큰어머님, 화통 삶아먹은 줄 알겠어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 때문에 큰 소리에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당장 끌어내라. 무슨 저런 년이 다 있나 몰라? 어디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이래라 저래라야? 빨리 꺼지지 못해? 제 도발에 얼굴까지 시뻘개진 큰어머님은 저를 잡아먹을 듯 쏘아봤습니다. 저는 겁먹은 척 얼빠져 있는 남편과 시부, 시모를 데리고 그만 가보겠다고 급하게 인사드렸어요. 물론 죄송하단 말은 해줬습니다. 시부의 가족이라니까 일말의 예의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저도 제가 왜 큰 집에서 그런 소동을 벌였는지 모르겠어요. 풍비박산 수준으로 망쳐버린 첫 명절. 제가 제 분을 참지 못해 시부모 허락 없이 큰 집을 뒤집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귀가하고 나니까 그제야 시부모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변명 않고 입 싹 닫고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부모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시부는 일찍 자야겠다고 방에 들어가 버렸고 시모는 시부가 방에 들어간 걸 확인한 뒤에야 뒤늦게 깔깔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새아기 때문에 산다. 나 진짜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어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니? 사돈어른이 딸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우셨구나. 내 언제 한번 사돈댁에 식사를 대접해야겠어. 우리 집에 이런 귀한 딸을 보내주셨는데 가만히 있어선 안 되지. 시모는 그 어떤 날 때보다 아기 햇님처럼 해맑은 얼굴을 하고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부모 두 분 다 제게 별다른 혼을 안 내길래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건가 싶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한참 나중에 남편이 말해줘서 알았는데 그날 일 때문에 자기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시부모도 그랬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시모가 깔깔 웃었던 걸 생각하면 남편 말이 영 신빙성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한날은 시부가 제게 슬쩍 다가와서 그날의 얘기를 흘리듯 툭 꺼내셨는데요. 저를 혼내는 건 아니었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점잖게 일러주기만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시부가 큰 집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부한테는 과거의 집안 제도가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큰 집이 너무너무 얄밉지만 장남이기 때문에
차남 입장에서 예의는 갖춰야 한다는 뭐 그런 심리 같았어요. 그런 시부가 여전히 안쓰러워서 저는 최대한 시부를 생각하고 시부만 위하자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도대체 왜 자꾸 큰 집 식구만 보면 제 안에 다른 자아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명절에 거대한 대면식을 치른 후 제가 두 번째로 큰 집을 만나게 된 건 큰 집에서 직접 우리 시댁에 찾아왔을 때였어요. 큰 집에서 우리 시댁을 찾는 일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날이 닥쳤네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 불만스러웠던 건 저희가 큰 집을 찾았을 때와 다르게 시부모님이 큰 집에서 도착한다는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맞이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마치 집안에 또 다른 행사라도 생긴 것 마냥 집안 상태며 냉장고 상태며 화장실이며 신경 쓰는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시모 말로는 큰 집이 참 말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게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미리 차단하려고 그러는 거라네요. 그렇게 도착한 큰 집 사람들을 저희가 다 쪼르르 나가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큰 집을 문 앞에 마중 나간다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지만 시부가 하니까 저도 시부를 위해서 예의를 차렸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큰어머님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저를 엄청 째려보더라고요. 지난 명절 때 일로 계속 화나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큰아버님은 이번에 모자를 쓰고 오셨더라고요. 혹시 그날 진짜 화상이라도 입으신 건가 했더니 모자를 벗은 뒤 깔끔한 머리통인 걸 보고 안심했습니다. 모자도 그냥 벗은 게 아니라 눈앞에 차려진 다과상에 뜨거운 게 없는지 살핀 후에야 벗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아버님이 저를 슬쩍 눈치 보셨는데 그땐 살짝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도 잠시. 큰집 사람들 앞에서는 역시나 웃음이 사치더군요. 큰 집에서 우리를 찾아온 건 정말로 염치 없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네 앞으로 해준 과수원 머리다. 그거 좀 다시 나한테 돌려야겠다. 그동안 관리해주느라 욕봤으니 수고비는 따로 챙겨줄게. 한 5천이면 되겠지? 과거에 시 조부모가 운영했던 작은 과수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시조부가 돌아가시고 시조모 혼자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큰아버님 앞으로 명의를 돌렸다고 했는데요. 원래는 그게 큰아버님이 맡았어야 할 과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아버님이 자기는 교수할 거라서 과수원 같은 거 들여다볼 여건 안 된다고 시부한테 던져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부는 과수원 일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까지 포기하고 과수원만 정성껏 돌보며 살았대요. 과수원은 시모를 만나기 전부터 갖고 있던 거라 어쩌면 시부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은 고향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시부는 과수원도 시 조부모가 남긴 유산이라면서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부모의 존재라고 보고 엄청 아끼는 보물이라 했습니다. 과수원이 가족 다음으로 소중한 재산이라고 말씀하시던 시부 마음에 감동받아 제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큰아버님 거라는 건 그날 처음 들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팔겠다는 거야? 그건 안 돼. 아버지가 얼마나 아낀 건지 알잖아. 이렇게 확장까지 해서 규모도 꽤 커졌어. 갑자기 팔아넘기면 우리 과수원이랑 협력한 업체는 다 어떡하라고. 계약 위반이야 이거. 어지간히 효자인 척한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없는데 계속 키워봤자 뭐하냐. 두 분 살아계실 때나 가꾸는 척 선심 써줬으면 된 거지. 계약 자랑은 말솜씨만 좋으면 다 타협할 수 있는 거고. 너도 과수원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일 못하면서 살았잖아. 이제라도 나한테 넘기고 넌 노후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 시부는 늘 큰아버님 말에 오케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안만큼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시더군요. 시부의 심기가 많이 불편한 것이 제 눈에도 다 보였습니다. 시부가 대놓고 티를 내셨거든요. 그러니 다른 식구들 눈에도 당연히 들어왔겠죠. 큰아버님도 시부가 바로 답을 안 주자 이것 봐라 싶었는지 헛웃음을 뱉었습니다. 어쭈? 설마 너 그 재산 탐내냐? 내가 너더러 땅덩어리 관리만 하라고 했지 주제 넘게 재산 탐내라고 그랬어?
얘가 아주 요망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내가 진작에 안 찾아왔으면 아주 꿀꺽했겠다. 그게 아니라 이걸 팔아버리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러지. 내가 어디 재산 탐낸 적 있어? 나 부모님한테서 쌀 한 톨도 받은 적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 적당히 해라. 그런다고 죽은 부모님 돌아오는 거 아니다. 지금은 내가 부모야. 이미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고 땅 문서나 좀 가져와봐. 집을 하나 매매하려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형님, 말 좀 가리지. 부모님이 형님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잊었어? 형님 지금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 다 부모님 덕분 아니야? 다른 사람은 막 나가도 형님은 그러면 안 되지. 형님만큼은 죽을 때까지 부모님 기리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뭐? 죽은 사람? 이게 교수했다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야? 이 자식이 약을 잘못 먹었나? 지금 대꾸하냐? 너 이 새끼 땅 넘기기 싫어서 괜히 질질 끌려는 거지? 원래 그거 내 땅 아니냐? 와, 웃기는 새끼네. 부모 앞에서 고상한 척 욕심 없는 척 하더니 결국 이거였어? 내가 아주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어른들의 신경전은 한낱 젊은 사람들의 신경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쌍욕이 없는 가벼운 듯한 대화이면서도 눈빛이 주고받은 기운 때문에 분위기 무게가 정말 삼엄했어요. 매일 큰아버님한테 져주던 시부가 처음으로 의지를 굽히지 않자 두 분의 팽팽한 기싸움은 더 무섭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상황에 큰어머님은 재산 문제는 남자들끼리 얘기해야 된다고 시모를 데리고 자리를 떴어요. 당연히 저도 우리 시모를 따라 나섰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큰어머님은 자리를 피해준 게 아니라 시모한테 겁박 주려고 방에 끌고 온 거더군요. 괜히 법정 싸움으로 치닫지 말자 동서. 우리 아들들 돈 많은 집 며느리한테 장가간 거 알지? 첫째 며느리가 법조인이야. 괜히 서로 피보면서 영 끊는 짓 하지 말고 쉽게 가자고. 제가 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요? 남자들 결정에 따르는 거지. 듣자 하니까 남편은 별로 안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남편 말 따를 겁니다.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말기 못 알아먹네. 그래서 지금 버티겠다는 거야?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해. 아무리 명의가 너희 쪽으로 돼 있다고 해도 우리 며느리가 법조인인 이상 너희들 손해야.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거든. 나 세 번째까지는 곱게 안 묻는다. 땅 문서 어딨어? 난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 그런 중요한 것들은 남편이 다 관리하지 난 아무것도 손 안 대요. 솔직히 내가 안다고 해도 별로 알려주고 싶지는 않네요. 저희 집에 뭐 하나 신경 써준 적도 없잖아요. 시모는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나름 용기 내서 큰어머님께 할 말을 잘하셨습니다. 그런 시모가 자랑스러웠어요. 큰어머님을 화나게 하는데 충분히 성공했더라고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 셈이었죠. 하지만 큰어머님이 참지 않고 법조인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겠다고 폰을 들었을 때 시모 표정은 금세 후회를 되찾았습니다. 시모 눈동자가 불안으로 떨리는 걸 봤어요. 시모는 아마 시부와 의논 없이 혼자 결정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았고 시부 허락 없이 큰일을 만들지도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이 큰어머님은 진짜로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곧바로 전화가 꺼졌습니다. 큰어머님이 당황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또 안 받았어요. 큰집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웃긴 포인트가 좀 있어요. 전화 튕기는 걸 보는데 큰어머님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지 뭡니까. 그러면서 큰어머님이 애써 변명을 가미했는데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재판 있나 보네. 바쁜가 봐. 하면서 태연한 척을 하는데 얼마나 우습던지. 심지어 더 웃긴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큰어머님이 자기네 며느리들은 바빠서 한가하게 집에만 있는 저랑은 다르다는 식으로 비꼬고 있을 때였어요.
전화를 튕겼던 첫째 며느리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러자 큰어머님 표정이 승기라도 잡은 것 마냥 들뜨더라고요. 바로 시모 얼굴 앞에다가 당당하게 자기 폰을 들이밀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좀 봐라 얘. 아무리 바빠도 얘들이 이렇게 예의가 바르다. 다시 전화 주잖니. 이 애들은 우리를 아주 하늘로 모셔. 누구처럼 감히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시시덕거리면서 까불지 않는단 말이다. 며느리에도 다 급이 있는 거야. 동서는 어쩜 며느리 보는 눈까지 없었대? 큰어머님은 저랑 시모를 쌍으로 엿먹여주고서 뿌듯하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첫째 며느리의 성난 목소리가 쨍쨍 울렸습니다. 먼저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고, 약속 어기면 당장 이혼해버릴 거라는 협박의 톤이 묻어 있었어요. 큰어머님이 늙어서 귀가 안 좋으니까 음량을 크게 해놨는데 덕분에 우리한테도 다 들렸던 거죠. 차라리 전화 안 받을 때가 덜 쪽팔렸겠어요. 훨씬 더 매정하게 끊긴 전화는 큰어머님 얼굴을 시뻘겋게 만들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는데 그 순간 저는 이때다 싶어서 시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참, 어머님, 제가 아버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어머님한테는 기회가 안 돼서 말 못했는데요. 저희 큰아빠가 얼마 전에 판사 퇴직하셨거든요. 인맥이 엄청 넓으셔서 우리 큰아빠 이름 대면 후배들이 다 안 돼요. 근데 큰아빠가 절 엄청 아껴요. 제가 시집갈 때 아빠 말고 큰아빠가 울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도 오랜만에 전화 좀 해봐야겠네요. 거기서 시모는 역시 계속 얼떨떨하게 저를 바라봤고 큰어머님만 어리둥절했어요. 큰어머님이 진짜로 자기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처럼 저도 거짓말 않고 진짜로 큰아빠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역시 우리 큰아빠. 컬러링 들리기도 전에 받더라고요. 큰아빠 집에는 아들밖에 없어서 시부모가 저를 예뻐해주는 것처럼 큰아빠도 제게 딸 그렇게 불러줍니다. 큰아빠,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말부터 하는 거 미안해.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 명의로 된 가수원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자꾸 무단으로 달라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소송해야 될 것 같아. 큰아빠가 손 써줄 수 있죠? 당연하지. 누구 부탁인데. 그런데 누가 남의 명의로 된 땅을 욕심부린다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딱 그런 빈대떡 같은 사람들인데. 아, 우리 시댁의 큰 집. 참, 우리 큰어머님 며느리가 법조인이래. 큰어머님, 며느님은 어디 소속이세요? 저희 큰아빠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너무 약을 올려버렸는지 제 말에 깜짝 놀란 큰어머님은 그제야 사색이 되며 제 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큰아빠한테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그대로 끊어버렸죠. 그러고는 제가 악력을 쓰려는 큰어머님의 손길을 탁 쳐내버렸어요.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시고 분수에 넘치는 짓 하지 마시고 자식들 발목 잡는 짓도 하지 마시고. 예? 자랑스러운 장남을 이혼남 만들면 안 되잖아요. 둘째, 셋째 아들까지 있다고 했었나? 자식들 평생 법적 문제에서 불이익받게 해줘요? 너 이거 협박죄다.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사람 사들여서 연기하는 거지? 내가 속을 줄 알고? 그건 끝까지 가보면 알겠죠. 궁금하면 사이좋게 법정 싸움 해보던가요. 그보다 며느리들이 하늘로 모신다고 했죠. 하늘은 무슨 시궁창 대접 안 받는 걸로 감사해야겠던데요. 괜히 일 벌였다가 자식들이랑 며느리한테 버림받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는 우리 시모가 아니라 큰어머님이 누나를 불안하게 굴리셨어요. 그러면서도 대꾸는 못해서 바보같이 어버버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이후 저희에게 그 어떤 잘난 체도 못하고서 쌩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나가다 문턱에 발가락을 찧었는데도 절뚝거리며 뛰쳐나가버릴까요? 시모를 모시고 그 뒤를 따라 나갔더니
거실에선 큰아버님이 시부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모가 깜짝 놀라서 시부한테 달려가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제가 시모를 붙잡았습니다. 곧 큰어머님이 알아서 큰아버님과 시부를 갈라놓더니 큰아버님 옷을 챙기고 모자를 챙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큰아버님이 왜 이러냐고 미쳤냐고 하는데도 큰어머님은 큰아버님 등짝만 패면서 그냥 빨리 나가자고만 재촉했어요. 아무래도 나가면 제 큰아빠가 판사였던 얘기를 알아서 잘 전달할 것 같았습니다. 이젠 자기네들이 불리하다는 걸 알았겠죠. 이미 땅덩어리가 시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 덤빈다 한들 무슨 소용 있다고 두둑한 배짱을 갖고 덤볐는지 모르겠네요. 관리도 처음부터 계속 우리 시부만 해와서 명의가 큰아버님 거였다고 해도 기여도에 따라 우리 쪽에서도 지분을 받을 수 있대요. 결국 어떤 법이든 간에 큰 집 쪽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배 내밀고 떵떵거렸던 이유는 왠지 그 법조인 며느리 하나 믿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일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날 대판 싸운 이후로 큰 집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시댁을 찾지 않고 있어요. 양심 없이 명절에 부르지도 않고 귀찮게 땅 내놓으라고 시비 걸지도 않습니다. 시부는 어떻게 큰 집과 연락을 잇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외의 식구들은 전부 큰 집의 갑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시모랑 남편은 이게 다 저 덕분이라고 항상 사랑스럽다고 해줍니다. 밥상에 매일 맛있는 것도 올라와요. 다소 철딱선이 없었을 수 있을 저를 예쁘게 봐준 시부모 덕분에 저는 현재도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딸을 임신한 지도 8개월이나 됐어요. 그렇잖아도 저를 복덩이 대우해주던 시댁에서 임신까지 해버리니 아주 왕비만큼이나 후한 대접을 받고 있네요.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이 꿈에서 영영 깨고 싶지가 않아요. 제 인생이 이렇게 쭉 순탄하길 속으로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다들 저만큼 행복하시고 저보다 더한 행운 받으셨으면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